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농업집성 학생분들 모두 국가직 시험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국가직 9급 재배학 문제 같은 경우는 비교적 평이한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단순 암기를 통해서 답을 찾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기출 내용을 활용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재배학 고득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격적인 해설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교재 기준으로 각 파트별로 몇 문제씩이 출제되었는지부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파트 재배 개설 파트에서는 이번에 한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 유전 유종 같이 있는 이 유전 파트에서는 5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 파트에서 8문제, 재배 기술 파트에서 6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첫 번째 파트, 이 재배 개설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거는 주로 보너스 문제들이죠. 아마 이번에도 보너스 문제라고 느끼셨을 만한 그런 문제가 출제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 이 유전 파트 있죠. 이 유전 파트에서 그나마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됐어요. 그 외에는 다 주로 기출 내용 활용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환경 파트 같은 경우도 단순 암기를 통해서 답을 찾는 문제 출제됐고요. 그리고 또 기출 내용 활용한 문제들이 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재배 기술 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좀 평이한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해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번 문제 첫 번째 파트 재배 개설 파트 문제이죠. 작물 분류와 해당 작물의 연결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일단 1번 보기 같은 경우 식용작물 이렇게 써놓고 감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감자가 식용작물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삼 같은 경우는 섬유작물이죠. 그래서 1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2번 보기 보시면 제충국과 아주까리 이렇게 써 있는데 제충국 같은 경우는 약용작물입니다. 그죠? 제충국은 약용작물이고요. 그리고 아주까리는 유료작물이죠. 아주까리는 유료작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4번 보기에 완두기장 얘네는 식용작물이잖아요. 그죠? 식용작물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오초드그레스 티머시 얘네들은 이제 사료작물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오초드그레스 티머시 같은 경우는 벽과 사료작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정답 3번입니다. 그리고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수량이 가장 큰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환경 파트 문제이죠. 그리고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것도 보너스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도 되는 그런 수준의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알팔파. 이게 정답입니다. 이 알팔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요수량이 높다는 거는 굉장히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뭐 여러 기출 지문에서도 알파판 요수량이 높다더라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었어요. 그리고 일단 시포식물에 해당하는 애들은 요수량이 낮아요. 그죠? 그리고 옥수수 기장 얘네 요수량 낮다라는 사항도 굉장히 많이 보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리 같은 경우도 알파파보다 요수량이 낮아요. 그런데 콩과에 해당하는 이 알파파는 요수량이 굉장히 높은 아주 대표적인 애잖아요. 그죠? 구체적인 요수량이 뭐 어느 정도 수준인지 숫자를 굳이 안 외워도 답은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이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보리 같은 경우는 요수량이 약 530 내외입니다. 요수량이 약 530 내외예요. 우리 재배학 교재 기준으로요. 그리고 알팔파 같은 경우는 요수량이 약 830 내외예요. 그리고 여기 3번에 있는 옥수수 같은 경우는 옥수수는 요수량이 한 360 정도. 그리고 기장은 요수량이 한 300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이거는 뭐 요수량 숫자를 외워서 답을 찾는 문제는 아니죠. 정답은 2번. 알파파가 요수량이 굉장히 높다는 거는 뭐 많이 보신 그런 부분인 거 맞죠? 이거 환경 파트에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 재배 시 파종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거는 재배 기술 파트의 내용입니다. 일단 1번 보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종량이 적어지면 잡초가 적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잡초 많이 발생하죠. 그죠? 파종량이 적어지면 빈 공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빈 공간에 잡초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파종량이 적으면 수량이 감소하고 잡초가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토양의 수분과 비료분의 이용도가 낮아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파종 시기가 늦어질수록 파종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늘려줘야죠. 그죠? 아무래도 파종 시기가 늦어질수록 웬만한 거의 모든 작물들의 생육이 좀 저하가 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서 내가 원하는 수량을 얻기 위해서는 파종량을 좀 늘려주어야 되겠죠? 그 경실종자가 많이 포함된 경우에 파종량 줄이는 거 아니고요. 늘려줘야죠. 그죠? 경실종자가 많이 포함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쭉정이 같은 게 많이 포함이 되었다거나 그러면 그런 조건에서 파종량을 늘려주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파종을 했을 때 제대로 발화되기 어려운 그런 애들이 많다면 내가 충분한 수량을 얻기 위해서 좀 발화 안 되고 그런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많이 파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늘린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체종용이 청예용보다 파종량을 줄인다. 아무래도 청예용하고 체종용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체종용이 청예용보다 생육기간도 길고 그리고 또 수광태세 같은 것도 체종용이 청예용보다 더 고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체종용이 청예용보다 생육기간도 길고 그리고 수광태세도 더 고려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체종용이 청예용보다 파종량을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3번 문제 정답 4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종 양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이것도 재배기술 파트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 1번이 정답입니다. 이 적파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전파를 할 때 한 곳에 종자를 여러 개 파종하는 방법입니다. 적파는 전파를 할 때 한 곳에 종자를 여러 개 파종하는 거. 그게 적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 이렇게 여러 개, 그리고 여기 여러 개, 또 여기 여러 개, 여기 여러 개, 이렇게 파종하는 이 적파가 그냥 한 줌 집어가지고 쓱쓱 뿌리는 산파보다 파종 노력이 좀 많이 들겠죠. 그죠? 이렇게 전파를 할 때 한 곳에 종자 여러 개를 파종하는 이 적파라고 하는 것은 산파보다 파종 노력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수분이라거나 아니면 수광, 통풍 같은 환경 조건은 좀 좋아져요. 그래서 생육이 좀 더 건실해지고 양호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그리고 여기 2번 보기 볼게요. 산파 도복이 잘 안 된다가 아니라 도복 잘 돼요. 산파는 도복 잘 안 된다가 아니라 잘 됩니다. 산파는 종자 한 줌 집어가지고 쓱쓱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산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종자 소유량이 좀 많아지고요. 그리고 통기하고 투광도 좀 불량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한 줌 집어서 쓱쓱 뿌리는 이 산파를 실시를 하면 종자 소유량도 많고 통기와 투광도 불량하니까 아무래도 또 도복도 더 잘 되겠죠. 거기에다가 제초뿐만 아니라 병충해 방제 같은 관리 작업을 할 때에도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조파라고 하는 거는 통풍과 투광이 나쁘다가 아니라 좋아요. 그죠? 조파는 뭐예요? 한 줄 뿌리고 또 좀 띄고 또 한 줄 뿌리고 좀 띄고 한 줄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조파예요. 그러면 이 조파라고 하는 것은요. 골 사이가 비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통풍과 투광이 잘 되죠. 거기에다가 관리 작업도 훨씬 더 편하겠죠? 그리고 전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파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종자를 한 개 또는 몇 개 정도 띄엄띄엄 파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 같은 경우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이런 식으로 파종하는 거. 이런 게 전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파는 어때요? 종자량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 종자 적게 들겠죠. 종자 적게 들어요. 그리고 투광 나쁜 게 아니라 투광이 좋겠죠. 아무래도 전파를 하면 여기 한 개, 그리고 또 띄고 저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이런 식으로 점점이 파종을 하다 보니까 좀 노력은 좀 많이 들어요. 파종하는데. 그렇지만 종자가 적게 들잖아요. 그리고 여기
한 개, 그리고 또 띄고 여기 한 개 이런 식으로 파종했으니까 통풍 투강이 좋죠. 그리고 건실하고 균일한 생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자 처리 방법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이 5번 문제도 재배 기술 파트 내용이 됩니다. 정답이 4번입니다. 일단 1번 보기 볼게요. 지금 보시면 티오우레아에 대해서 발화 억제 물질이다라고 이렇게 써 있네. 이 티오우레아라고 하는 것은요, 발화 촉진 물질 아니었어요? 1번 틀렸어요. 티오우레아라고 하는 것은 발화 촉진 물질입니다. 발화 촉진 물질. 발화 촉진 물질이에요. 1번 보기 틀렸고요. 그리고 여기 2번 보기 보시면 종자 스웻 포텐셜을 높이기 위해서 pH 용이 처리한다. 이거 스웻 포텐셜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낮추기 위해서 pH 용액을 처리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이 pH 용액 같은 경우는요, 우리 프라이밍 할 때 이 pH 용액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분 포텐셜이 낮은 pH 용액을 이용을 해서 종자 수분 포텐셜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3번 보기 보시면은요, 종자 발화 촉진을 위해서 시아나수소를 사용을 한대요. 이 시아나수소라고 하는 거 이거 발화 억제 물질이었잖아요. 이거는 발화 억제 물질입니다. 그죠? 발화 억제 물질이에요. 그래서 3번 보기도 틀렸습니다. 정답 4번이 됩니다. 지금 4번 보기 보시면 종자가 작거나 불균일할 경우 기계 파종 위에서 종자 표면에 고체 물질을 피복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지금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종자 펠릿에 대한 설명이죠. 종자 펠릿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종자 펠릿이라고 하는 것이 종자가 매우 미세하거나 아니면 당근같이 표면이 불균일하거나 참깨같이 종자가 굉장히 가벼워서 손으로 다룬다거나 기계 파종하는 게 어려울 때 종자 표면에 화학적으로 불활성인 고체 물질을 피복해가지고요, 종자를 크게 만드는 거. 그게 종자 펠릿인 거죠. 이거 4번 보기 종자 펠릿 얘기하는 거 아마 다 알아보셨을 거예요. 정답 4번이죠. 그리고 6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온 버널리제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 문제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는 환경 파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이죠. 지금 최아 종자의 저온 처리는 암 조건이 필수적이다가 아니라 고온 처리. 그렇죠? 최하 종자의 고온 처리가 암 조건이 필요한 것이죠. 최하 종자의 저온 처리의 경우에는 광의 유무가 버널리제이션에 관계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온 처리의 경우 암 조건이 필요한 거죠. 그죠? 이게 많이 출제되는 사항인데 볼 때마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버널리제이션을 할 때는 이렇게 뭐 광 조건도 중요하지만 산소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호흡을 저해야 하는 조건이라면 버널리제이션도 저해가 됩니다. 그리고 처리 중에 종자가 건조하면 버널리제이션 효과가 감쇄가 됩니다. 그래서 건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나 생장점에 탄수화물 공급이 안 되면 버널리제이션 효과가 나타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공급이 잘 되어야 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유전 파트 내용인 거 다 알아보셨을 거예요. 3번 보기 보시면 제2 감수 분열에서는 생식모세포의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 반수제 딸세포가 형성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기 2감수 분열이 아니라 1감수 분열 이렇게 바뀌어야 맞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감수 분열 그냥 단순하게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2N짜리 세포가 있다라고 보자고요. 2N짜리 세포가 있어요. 이렇게 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게 2N짜리 세포예요. 이 2N짜리 세포는요, 이렇게 염색체 두 개가 세트로 있는 거, 이게 2N짜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염색체, 얘네가 상동 염색체인 것입니다.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같은 염색체라는 뜻이에요. 상동이라는 게 서로 같다는 뜻이에요. 이 염색체 두 개, 얘네는요, 생긴 모양도 똑같고요, 유전자가 있는 위치도 똑같아. 서로 같은 염색체. 얘네가 이제 상동 염색체 한 쌍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염색체 두 개가 이렇게 세트로 있는 이런 상태가 EN, 이렇게 표현이 되는 상태인 것이고, 만약에 1감수 분열이 일어나면, 그러면 1감수 분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1감수 분열이 일어나면 그때는 염색체 두 개 세트로 있는 것 중에 한 개는 여길로, 그리고 두 개 세트로 있는 것 중에 한 개는 여길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상동 염색체가 같이 있었잖아. 두 개가 세트로 있었어. 이게 EN. 그런데 1감수 분열이 일어났더니 같이 이렇게 세트로 있던 애들이 분리가 돼서 하나는 열로, 하나는 열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게 1감수 분열이 일어난 결과입니다. 이거 세트 아니죠? 여기도 세트 아니죠? 이렇게 세트 아닌 상태, 이런 상태가 1N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1감수 분열에서는 EN짜리 생식무세포의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어서 1N짜리 반수체 딸세포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감수 분열도 한번 또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려 볼게요. 2감수 분열이 일어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염색체 제가 그림을 어떻게 그린 거냐면 염색체를 제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요 한쪽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염색 분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요 한쪽도 염색 분체인 거죠. 염색 분체죠. 이 한쪽도 염색 분체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얘네는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얘네는 자매 염색 분체.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이 감수 분열이 일어나면 염색 분체 한 개는 열로, 또 요 염색 분체 한 개는 열로, 여기서도 염색 분체 한 개는 열로, 여기서도 염색 분체 한 개는 열로, 요렇게 애들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1N짜리 반수체 딸세포의 자매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어서 1N짜리 반수체 딸세포 4개가 만들어지는 거. 이게 이 감수 분열의 결과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제가 1N짜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감수 분열이 일어난 결과도 1N짜리예요. 세트 아니잖아. 세트 아니죠. 1N인 거라고요. 그래서 이 감수 분열은 반수체 딸세포 1N짜리 얘의 자매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여기서도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분리되어서 똑같은 1N짜리 세트 아닌 거 1N짜리 반수체 딸세포 4개가 만들어지는 거. 이게 이 감수 분열이에요. 그리고 이 감수 분열은 똑같은 반수체 1N짜리가 만들어지는 동형 분열인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 이미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내용인데 아무래도 시험장에서는 좀 긴장이 되잖아요. 긴장이 되다 보니까 아는 건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좀 이런 분들도 있으셨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굉장히 사실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7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1감수 분열, 2감수 분열 이거 그림 단순하게 그려서 설명드린 거 이런 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과 무기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는 문제이고요. 이거는 환경 파트 내용입니다. 일단 기억부터 볼까요? 칼슘은 알루미늄의 과잉 흡수를 조장한다. 아니죠. 억제하죠. 억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칼슘이라고 하는 것은 알루미늄 과잉 흡수를 억제해서 독성을 경감시키잖아요. 그래서 기억 틀렸어요? 니은 맞는 사항이네요. 황이 부족하면
단백질 생성이 줄어듭니다. 이 황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 아미노산, 효소의 구성 성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백질 구성 성분인 황이 부족하면 당연히 단백질 생성이 줄어드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디귿 볼까요? 붕소가 결핍이 되면 최종 재배에서 수정과 결실이 나빠진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붕소라고 하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촉매 또는 뭐 반응 조절 물질로 작용을 하죠. 그리고 이 붕소는 생장점 부분의 함량이 많은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붕소의 결핍 증상으로 분열 조직에 괴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수정과 결실이 나빠지는 현상이 이 붕소 결핍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디귿 맞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리을 볼까요? 염소시흉은 전분작물에 유효해요? 전분작물에는 불리합니다. 섬유작물에는 유효하죠. 그죠? 그래서 니은 디귿 정답 3번. 8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염소 같은 경우는 광합성에서 산소 발생을 수반하는 광화학 반응에 망간과 더불어서 촉매적으로 작용하는 특성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염소는 이렇게 섬유작물에는 유효한데 전분작물에는 좀 불리한 이런 특성 가지고 있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가 이게 분명히 보긴 봤어요. 그렇죠? 이거 보고 사실 뭐 여기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거는 많이 보셨을 텐데 리을 같은 경우는 보긴 봤는데 좀 꼼꼼하게 안 보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정답 3번입니다. 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장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이거는 뭐 환경 파트 문제인 거 전부 다 알아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9번 문제는 무조건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9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왜 1번이 틀렸어요? 가을보리와 시금치는 얘네는 가을보리와 시금치는 장일식물이에요. 그죠? 가을보리와 시금치 장일식물입니다. 장일식물은 유도일장의 주체가 장일 쪽에 있죠. 한계일장은 단일 쪽에 있고요. 그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이 1번이 되는 것이죠. 이거 9번 문제는 다 쉽게 아마 답을 찾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2번 보기 보시면 장단일 식물, 단장일 식물 이런 애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얘네는 일정한 일장에만 계속 두면 개화가 안 되죠. 장단일 식물은 먼저 장일 조건이었다가 단일 조건으로 바뀌어야 그래야 개화가 되죠. 그리고 단장일 식물 같은 경우는 단일 조건이었다가 장일 조건으로 바뀌어야 개화가 됩니다. 그리고 장일식물 같은 경우는 24시간 주기가 아니더라도 명기가 암기보다 상대적으로 길면 장일 효과가 나타나죠. 이거는 장일식물이 가지는 그런 특징적인 사항이고요. 그죠? 그리고 4번 보기 보시면 독고마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독고마리는 단일식물이잖아요. 그죠? 독고마리는 단일식물이기 때문에 연소 감기가 10시간 이하면 상대적으로 단일 상태가 되어도 개화가 되지 못하죠. 그죠? 일단 이 독고마리 단일식물인 것이고 이 단일식물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단일식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야식물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죠. 단일식물은 장야식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단일식물은 이렇게 암기가 길어야 된다고요. 그죠? 단일식물은 암기가 길어야 되고 그리고 연소감기가 주어져야 그래야 개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9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유도 일장의 주체가 단일 쪽에 있고 한계 일장이 장일 쪽에 있는 것은 그거는 단일식물에 대한 설명인 거죠. 독고마리가 단일식물인 거고 이 단일식물 같은 경우 유도 일장의 주체가 단일 쪽, 한계 일장이 장일 쪽이 되는 거예요. 그죠? 9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얘네가 장일식물이라는 것만 알아봤으면 돼. 그죠? 1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배 육종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이거는 육종 내용인 거 다 알아보셨을 거고 이거 두 번째 파트, 유전 파트에서 육종 다 언급을 하고 있죠. 이거 정답은 4번
4번입니다. 그나마 한 문제가 좀 생각이 필요한 문제가 하나 있다라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게 이 문제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4번 보기 한번 볼까요? F1을 여교배하면 자식한 F2에 비해서 불리한 유전자형 종류가 적으면서 동요적 합체 비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먼저 A와 이렇게 우성인 A랑 열성인 A 요거 가지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네를 가지고 교배를 했어요. 그래서 F1을 얻었다. 그러면 F1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 F1 얘를 여교배하면 예를 들어서 뭐 여교배하는 거 요거 우성인 A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여교배한다. 그러면 그 결과물은 어떤 애가 생겨요? 그러면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거 이런 애가 생기죠? 이거를 우리가 BC1F1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F1을 가지고 자식을 해가지고 F2를 얻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애를 가지고 자식을 해가지고 F1이 요건데 얘를 가지고 자식을 해가지고 F2를 얻으면 F2는 어떤 애가 생겨요? 요거 그리고 요거 그리고 또 요거 그죠? 또 요거 이렇게 F2는 이렇게 생기죠. 그죠? 그러면 보니까 어때요? 여교배 했더니 이렇게 두 종류가 생겼어요. 유전자형 종류 두 종류 생겼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교배한 결과는 이렇게 유전자형 두 종류 생겼죠. 그런데 F2 자식을 해가지고 F2를 얻은 결과물을 보니까 유전자형이 1개, 2개, 3개. 그죠? 3가지 유전자형이 생겼어요. 그래서 F1을 여교배하면 자식한 F2에 비해서 분리하는 유전자형의 종류가 적은 건 맞아. 그죠? 여기는 1개, 2개, 3개고 여기는 2개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거 분리된 유전자형의 종류가 적은 거는 맞아요. 그런데 동형접합체 비율이 높다. 여기가 틀렸잖아. 지금 보니까 어때요? 둘 중에 뭐가 동형접합체예요? 얘가 동형접합체지. 2개 중에 1개가 동형접합체. 2분의 1이 동형접합체. 여기도 보실래요? 동형접합체가 1개, 2개, 3개, 4개 중에서 동형접합체가 1개, 2개. 동형접합체는 2분의 1이지. 4개 중에 2개면 4분의 2니까 4분의 2면 동형접합체 2분의 1인 거잖아. 동형접합체 비율은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동형접합체 비율 2분의 1, 2개 중에 1개. 동형접합체 비율 4분의 2니까 결국 2분의 1인 거잖아. 동형접합체 비율은 같다고요. 그 정답이 4번인 거라고요. 그래서 이 10번 문제 이게 그나마 이 4번 보기 내용을 좀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였었던 것이죠. 예. 그리고 이런 거 뭐 자식한 결과 이런 거 그리고 또 여교배한 결과 이런 거는 그냥 쉽게 우리가 써서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수준인 거 맞죠? 예, 정답 4번입니다. 일단 1번 보기도 좀 추가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1번 보기 계통육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통육종이라고 하는 것은 F2부터 선발을 시작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 계통육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F2부터 매세대 개체 선발과 개통 재배, 개통 선발을 반복하면서 우량한 유전자형 순계를 육성하는 육종 방법. 그게 계통육종입니다. 그리고 파생계통육종이라고 하는 것은 F2에서 질적 형질에 대해서 개체 선발을 합니다. 그죠? F2에서 질적 형질에 대해서 개체 선발해서 파생계통을 만드는 거죠. 그죠? 파생계통을 만들고, 그리고 파생계통별로 집단 재배를 한 후에 F5나 6 정도로 가서 양적 형질에 대해서 개체 선발 또 실시하게 되죠. 여기 2번 보기 한번 볼게요. 2번 보기 같은 경우 일개체 1개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일개체 1개통법이라고 하는 것은 F2부터 매 세대 모든 개체에서 종자 하나씩 채종을 해가지고 집단 재배해요. 이렇게 한 개씩 종자 한 개씩 채종을 해가지고 집단 재배를 했으니까 결국 F2에 나타나는 모든 유전자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개체 1개통 육종의 특징이 뭐였어요? 잡종 초기 세대에 집단 재배를 하기 때문에 유용한 유전자를 유지할 수 있다더라. 이런 거가 굉장히 큰 특징이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3번 보기 볼게요. 파생계통 육종이라고 하는 건 집단 육종보다 포장 면적 줄일 수 있고 이쪽 연한도 단축을 할 수가 있죠. 파생계통 육종은 조금 전에 이제 언급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F2에서 질적 형질에 대해서 개체 선발을 실시를 해서 파생 계통을 만들고 그리고 파생 계통별로 집단 재배를 한 후에 F5나 또 F6 정도 가서 양적 형질에 대해서 개체 선발하잖아요. 이 파생 계통 육종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계통 육종과 집단 육종을 절충한 그런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개체 선발을 해가지고 초기에 개체 선발을 해가지고 파생 계통을 만들고 파생 계통별로 집단 재배를 하는 이런 방식을 취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단 육종에 비해서 포장 면적을 줄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개체 수가 적고 포장 면적을 줄일 수 있고 이런 조건이면은 육종 연한도 단축이 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포장 면적 줄일 수 있고 육종 연한 단축할 수 있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계통 육종이 장점을 취한 거다. 이렇게도 또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파생 계통 육종은 계통 육종과 집단 육종을 절충한 방식이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10번 문제 정답 4번이 됩니다.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질 배수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 문제네요. 이것도 유전 파트 내용인 거 다 쉽게 알아보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답은 진짜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맞춰주셨어야 되는 문제죠. 정답은 3번, 11번 문제 정답 3번입니다. 그죠? 콜리친의 작용. 콜리친의 작용은 분열 중의 세포에서 방수체 형성과 동원체 분할을 촉진하는 거, 이거 보자마자, 아, 이거 틀렸다. 이거 답 너무 쉽게 찾으셨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시험장에서 실수만 안 하셨으면, 그러면 쉽게 답 찾으셨겠죠? 네. 콜리친의 작용은요, 분열 중의 세포에서 방추체 형성과 동원체 분할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거잖아요. 방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방추체 형성, 동원체 분할을 방해함으로써 정상적인 분열 못 일어나게 하는 거. 그게 콜리친의 작용이잖아. 이거 되게 많이 본 사항이죠. 11번 문제 정답 3번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동질 배수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성 가지고 있어요? 이 동질 배수체 같은 경우는 감수 분열 시 다가 염색체를 형성을 하죠. 그리고 상동 염색체가 균등하게 분리되지 못해요. 그래서 임성이 떨어지는 이런 특성을 가집니다. 뭐 그런 것들도 다 많이 보신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 이 문제는 뭐 다른 보기를 보고서 좀 뭔가 좀 헷갈리는 것처럼 느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다른 보기를 몰라도 답을 찾는 건 진짜 뭐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던 거예요. 실수만 안 하셨으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동질 배수체의 특징, 그것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인 것이고요. 그리고 씨 없는 과실 생산을 할 때 이렇게 동질 삼배체 이용을 한다더라 이런 거 우리 교재에도 그냥 그대로 딱 써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씨 없는 수박 같은 거 그런 것이 우리 교재에서 또 언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과 작물의 생리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도 환경 파트 내용이고 그리고 기출 내용 활용한 거 다 알아보셨을 거예요. 그죠? 일단 1번 보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 동화 능력은 총 연면적 수강육률 평균 동화 능력의 합으로 표시된다? 여기서 틀렸네. 곱. 그죠? 이거는 사실 이 문제를 만약에 틀리신 분이 계시다면 이거는 이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실수로 틀리셨다거나 하신 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사실 실수를 줄이는 것도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항상 문제를 똑바로 읽어주셔야 돼요. 너무 빨리 푸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막 빨리빨리 보고 넘어가려고 하다 보면 실수가 생겨요. 문제를 제대로 꼼꼼하게 확실하게 읽어주세요. 이거 1번 보기는 곱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야 그래야 맞는 내용이죠. 2번 보기 볼까요? 굵어연생은이 440에서 480나노미터 청색광이 가장 유효하죠. 그런데 덩굴선의 감염도 굵어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거 아니죠. 덩굴선의 감염 운동은 굵어성을 설명할 수 없다. 이거 진짜 많이 주제됐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무시한 절대적인 광합성을 우리가 외균성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 아니라 진정 광합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호흡으로 소모된 유기물을 뺀 광합성, 그걸 우리가 외견상 광합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용어의 정의를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그런 보기인 거죠. 정답 4번.
4번이 됩니다. 이 광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기온이 높은 조건, 고온인 조건, 그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고 또 산소 농도가 높은 조건. 그럴 때 광호흡이 높죠. 그리고 이 광호흡 같은 경우는 C3 식물은 광호흡을 많이 해. 그죠? 그런데 C4 식물 같은 경우는 광호흡이 C4 식물은 거의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될 정도로 광호흡을 굉장히 적게 하죠. 그죠? C3 식물은 광호흡 많이 하고 C4 식물은 광호흡이 거의 없다.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아시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국가직 시험 보시고서 시험지 덮고 그리고 이런 기출된 내용 이런 거 지금 이번 국가직에 출제된 내용 이런 거 아예 안 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맞춘 것도 이론서에서 내용 찾아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틀리신 부분은 당연히 무조건 이론서에서 해당 내용 찾아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틀린 내용을 보실 때 그 틀린 문장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내용 그거와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좀 같이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사실 이 문제는 4번 정답이고 이거 쉽게 답 찾으셔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죠? 문제만 똑바로 읽었다면. 그죠? 정답 4번입니다. 그리고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과 온도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네요. 이것도 환경 파트의 내용이 됩니다. 일단 기억부터 볼게요. 스프링 플러시 경향이 심할수록 하구현상 심해진다. 이거 맞는 사항이죠? 그렇죠. 이거 맞는 사항입니다. 일단 이 스프링 플러시가 뭐냐 이거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지형 목초 같은 경우 봄철에 생육이 왕성합니다. 그래서 봄철에 생산량이 집중되죠. 그런 현상을 우리가 스프링 플러시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스프링 플러시 경향이 심할수록 하구 현상도 심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스프링 플러시의 정도가 좀 완화가 되게 해야 그래야 하구 현상도 좀 완화가 되게 되는 거죠. 이거 이거 맞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니은 뭘까요? 니은 같은 경우 이거는 틀렸어요. 작물 월동 기간 중에 조직 내 결빙으로 인한 피해는 냉해 아니고 동해예요. 동해. 작물 월동 기간 중 조직 내 결빙으로 인한 피해는 동해입니다. 냉해 아니고요. 그러면 냉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름 작물이 고온이 필요한 여름철에 저온을 만나서 있는 피해가 냉해인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여름 작물이 저온을 만나서 생기는 피해는 그냥 시기여하에 불구하고 냉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니은은 동해 내용이에요. 그리고 디귿 맞다는 건 아마 다 알아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리을 볼까요? 작물의 내동성은 영양 생장 단계보다 세시 생장 단계가 더 강한 거 아니죠? 세시 생장 단계가 더 약하잖아. 이것도 설명도 필요 없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죠? 그래서 13번은 기억과 디귿, 정답 2번. 그죠?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지금 이거는요, 아마 이 니은 요거 냉해의 정의, 동해의 정의 요것만 좀 헷갈리셨을 것 같고 다른 보기는 헷갈리셨을 게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외부의 불변환경 조건은 세직생장 단계가 영양상장 단계보다 더 취약하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정의 요것만 조금 헷갈린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다른 것들은 문제가 안 되셨을 거고 정답 2번입니다.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반응과 작물 생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환경 파트 내용인 거 다 쉽게 알아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3번 보기 이거는 사실 좀 단순 암기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알페파 자원형 시금치는 산성 토양이 강한 편 아니잖아요. 산성 토양에 대한 적응성이 가장 약한 것이었는데, 그죠? 가장 약한 거였어요. 산성 토양에 대한 작물의 적응성이 가장 약한 것으로 알파파 자원형 시금치, 콩, 팥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정답 3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번, 2번 보기 뭐 다 알아보셨을 거고 그리고 4번 보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4번 보기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서도 답은 찾을 수가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성 토양의 경우 식토는 사토와 pH가 같더라도 중화하는 데 더 많은 석회가 필요합니다. 이거 그냥 간단하게 핵심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교질의 음전화가 많을수록
교질의 음전하가 많을수록 중화시키는데 더 많은 석회가 필요한 거예요. 핵심만 간단하게 적어보면 교질의 음전하가 많을수록 중화시키는데 더 많은 석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같은 말이긴 한데 살짝 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는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산성 토양의 pH를 높이기 위한 석회 요구량은 산성 토양의 pH를 높이기 위한 석회 요구량은 CEC가 클수록 많다.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 CEC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CEC라고 하는 거는 양이온 교환 용량 또는 양이온 치환 용량, 그렇게 부르는 거의 약자잖아요. 그리고 그 양이온 치환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량의 토양이나 교질물이 양이온을 흡착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CEC가 크다는 것은 뭐예요? 그게 음전화 많다는 얘기잖아. 교질의 음전화 많다는 얘기. 그죠? 그런데 이렇게 교질의 음전화 많은 이런 곳이 산성이다. 그러면 그 음전화 부분에 수소이온이 대부분 많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음전화, 교질의 음전화가 많은 이런 곳이 산성이다. 그러면 그 음전화 부분에 수소이온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그런 조건에서는 당연히 pH 높이기 위해서, 중화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석회가 필요하지. 그죠? 그러면 사토하고 식토 둘 중에 어디가 더 음전화가 많냐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사토보다 식토가 점토가 더 많잖아. 그죠? 사토보다 식토가 점토가 더 많아요. 그러면 점토가 더 많은 이 식토, 여기에 음전화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4번 맞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4번 문제 정답은 3번이고 4번 보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는 유전 파트 내용인 거 뭐 다 알아보셨죠? 1번 보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 변이가 생기는 것은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재조합이 주된 원인이다. 이거 체세포 분열 과정이 아니라 감수 분열 과정. 감수 분열 과정. 이렇게 되어야지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죠? 구체적으로 제1감수 분열 과정에서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나고 염색체들이 재배치되기 때문에 유전 변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맞는 사항입니다. 우량한 변이체를 고를 때 형질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을 하면 목표 형질을 선발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변이를 선발을 할 때는요, 특성 검정도 하고요, 형질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후대 검정도 하고요, 분자 표지 이용 선발이라고 하는 것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식별하기 힘든 변이가 있는데 그 식별하기 힘든 변이가 식별하기 쉬운 변이하고 높은 상관이 있다면 식별하기 쉬운 변이를 측정함으로써 식별하기 힘든 변이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3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이돌연 변이는 여러 대립 유전자들이 재조합되는 거 아니죠? 그죠? 아니죠. 인이돌연 변이는 여러 대립 유전자들이 재조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유형한 형질 동시에 개량하는 특성이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형질만 개량되는 특징이 있죠. 인이돌연 변이는 여러 대립 유전자들이 재조합되는 게 아니어서 특정한 형질만 개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4번 보기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진짜 많이 본 거잖아요. 그죠? 불연속 변이하는 게 질적 형질, 연속 변이하는 게 양적 형질. 그죠? 15번 문제 정답은 2번입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정답이 되는 2번 보기 내용은 교재에 있지만 자세하게 꼼꼼하게 안 보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쉬운 내용들의 이 2번 보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교재를 가지고 복습을 하고 교재 해독을 하고 할 때 대부분 보면 많은 분들이 좀 쉬워 보이는 내용들은 대충 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2번 보기는 대충 보고 넘어가셨을 분들이 좀 많이 계시겠고, 그렇지만 1번, 3번, 4번 보기는 많이 보신 거죠. 그리고 여러 번 또 기출이 됐었던 그런 사항이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의 재배와 시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는 재배기술 파트 내용이죠. 중과인산석계는 화학적 중성비료 아니고요. 화학적 산성비료입니다. 중과인산석계는 화학적 산성비료면서 생리적 중성비료에 해당합니다. 이런 거 화학적, 생리적 요거 구분 잘 하셔야 합니다. 중과인산석계는 화학적 산성비료면서 생리적 중성비료예요. 요거 구분 잘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3번 보기 한번 봐주세요. 3번 보기 보시면 종자를 수확하는 작물에서 이산칼륨의 개화 결실의 효과가 크다. 요거는 뭐 많이 보신 그런 부분이죠. 아무래도 수확물의 이용 부위에 따라서 시비하는 게 좀 달라져요. 그런데 이 종자를 수확하는 작물 같은 경우는 영양 생장기에는 질소의 효과가 크고 생식 생장기에는 인과 칼리의 효과가 큽니다. 그죠? 그래서 종자 수확하는 작물에서는 인과 칼리가 개화 결실의 효과가 크다. 이건 많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4번 보기 봐주세요. 홉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이거 꽃망울이 생긴 무렵에 지수 효과 잘 나타나도록 하면 개화와 발육이 좋다. 이거는 호프나 화초처럼 꽃을 수확하는 작물들. 그런 애들은 꽃망울이 생길 무렵에 그때 질소 효과가 잘 나타나도록 해주면 개화와 발육이 양호해집니다. 아무 때나 막 주라는 게 아니에요. 꽃망울이 생길 무렵에 이때 질소 효과가 잘 나타나도록 해주면 그러면 개화, 발육이 좋아지는 거예요. 정답은 1번. 정답 1번입니다.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 재배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의 재배 기술 파트 내용입니다. 화공류의 경우 유수 형성기에 준경을 하면 생육 초기보다 피해가 적다가 아니라 피해가 크다. 이렇게 바뀌어야죠. 준경을 하면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토양 통기가 조장이 되고 토양 수분 증발도 경감이 되고 발화도 조장이 되고 비효 증진 효과도 얻을 수 있고 잡초 제거 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준경을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지만 준경에 해로운 점도 있습니다. 그죠? 구체적으로 단근, 뿌리가 끊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 단근이 되는 거, 그게 해로운 점이에요. 그리고 풍식이 조장이 되고 동상해가 조장이 되고 그런 게 준경의 해로운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유수 형성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유수 형성기는 생식 생장기예요. 이렇게 식물체가 생식 생장기에 접어들면 이때는 뿌리가 넓게 퍼져 있고 그리고 뿌리가 닫혔을 때 재생력도 약해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양분, 수분을 왕성하게 흡수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생식생장기에 깊은 준경을 해서 심하게 단근이 된다면 피해가 커집니다. 그래서 화공류 같은 경우 유수 형성기 이후에는 보통 준경을 하지 않죠. 정답 1번이 되는 것입니다.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의 광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엽록소가 일단 형성된 후에는 온도가 높으면 낮을 때보다 엽록소가 더 안정된다? 아니에요. 온도가 낮으면 온도가 높을 때보다 엽록소가 더 안정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엽록소가 일단 형성된 후에는 온도가 낮으면 온도가 높을 때보다 엽록소가 더 안정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일단 그늘에서 자란 식물을 강광에 노출시키면 잎이 타서 죽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걸 우리가 솔라리제이션이라고 부르죠.
그 솔라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엽록소의 광산화라고 하는 게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강광에 적응한 식물은 카로티노이드가 산화하면서 산화된 엽록체를 원래 안정된 엽록체로 환원을 시켜요. 그래서 그 기능을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봄에 벼를 육묘할 때 발화 후에 약광에서 녹화시키지 않고 바로 직사광선에 노출을 시키면 그때는 엽록소가 파괴가 돼가지고 백화묘가 돼가지고 하얗게 돼서 장애가 생겨요. 그거는 저온 조건에서는 엽록소 산화를 방지하는 카로티노이드 생성이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강한 광을 받으면 엽록소가 광산화로 파괴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약광에서 서서히 녹화를 시킨다거나 빛이 강해도 온도가 높으면 그때는 카로티노이드가 엽록소를 보호해 주어서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기 1번 보기에서 얘기하는 거고 엽록소가 일단 형성이 된 후에는 온도가 낮으면 온도 높을 때보다 엽록소가 더 안정이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1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 재배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 문제고요.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 좀 많이 보신 그런 내용들로 보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보기 보시면 수분으로 포화된 토양에서 중력수를 배제하고 남은 수분 상태를 최대 용수량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최대 용수량 아니죠. 포장 용수량. 포장 용수량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포장 용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소 용수량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최소 용수량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수분으로 포화된 토양, 이건 무슨 얘기냐면 토양에 모든 공극이 다 물로 들어차 있다는 얘기예요. 토양에 있는 소공극, 대공극이 전부 다 물로 다 들어차 있어. 그런데 대공극에 있던 물이 밑으로 빠졌대. 중력수 배제했대. 그러면 소공극, 대공극에 물이 다 들어차 있다가 대공극에 있는 물이 이제 밑으로 빠졌어. 그러면 이제 소공극에는 물이 들어차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상태는 포장 용수량 또는 최소 용수량 우리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포장 용수량 또는 뭐 최소 용수량 이렇게 부르는 이런 상태는 PF 값이 약 2.5에서 2.7 정도가 되죠. 정답 4번이 됩니다. 자, 정답 4번이에요. 그러면 최대 용수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최대 용수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화 용수량 이렇게 부르잖아요. 최대 용수량은 한마디로 진짜 토양에 있는 뭐 송구, 대공국에 물이 다 들어차 있어. 그게 최대 용수량, 포화 용수량인 거예요. 정답 4번이고요. 그리고 뭐 1번, 2번, 3번 이런 거 다 많이 보신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이게 2번 보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실 2번 보기가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이거를 되게 좀 어렵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광포화점에서 이산화탄소 농도와 온도가 강압성의 제한 요인이 돼요. 광포화점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광포화점인데 만약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부족하다거나 온도가 받쳐주지 않는다거나 하면 광포화점이라고 하더라도 강압성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2번 보기 맞는 사항인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거 전부 다 환경 파트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연변이 육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20번 문제는 유전 육종 파트, 두 번째 파트 내용입니다. 1번 보기 보시면 인위 돌연변이는 대부분 우성이므로 우성 돌연변이를 얻기 쉽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위 돌연변이는 대부분 우성 아니고 대부분 열성입니다. 그래서 우성 돌연변이를 얻기 쉽다가 아니라 우성 돌연변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일단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에 이 돌연변이 육종의 특징과 관련한 부분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 돌연변이 육종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돌연변이율이 낮고 그리고 열성 돌연변이가 많고 그리고 돌연변이 유발 장소를 제어할 수 없는 게 특징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열성 돌연변이가 많다고요.
인이돌연변이는 대부분 열성이라고요. 그래서 우성돌연변이를 얻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2번 보기 봐주세요. 타식성 작물은 이온 접합체가 많아요. 그래서 돌연변이체를 선발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타식성 작물 같은 경우는 타식을 하다 보니까 이온 접합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돌연변이원을 종자 처리한 후대에는 돌연변이체 선발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만약에 돌연변이원을 종자 처리한 후대에 변이체들이 생긴 걸 봤다라고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그 변이체가 생긴 거가 내가 돌연변이원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변이체가 생긴 건지 아니면 타식을 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타식해가지고 이형접합체가 생겨갖고 이런 거가 생긴 건지 솔직히 이게 좀 구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타식성 작물은 이형접합체 많기 때문에 돌연변이체를 선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이돌연변이체는 변이 유전자가 원품종 유전 배경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수량이 적어지기 쉬워요. 그리고 이렇게 수량이 낮은 돌연변이체는 원품종과 교배하면 생산성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형접합성이 높은 영양버시 작물의 돌연변이 유발원을 처리하면 체세포 돌연변이 쉽게 얻을 수 있죠. 이형접합성이 높은 영양버시 작물은 이형접합체의 어느 한쪽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즉시 동형접합성 세포가 생깁니다. 그래서 영양번식 작물의 돌연변이 유발원을 처리하면 체세포 돌연변이를 쉽게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돌연변이체 중에서 우량한 것을 선발을 해서 조직배양이라거나 접목 같은 것을 통해서 신품종으로 육성합니다. 20번 정답 1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배학 해설을 좀 진행해 봤는데요. 아마 지금 이거 해설을 보시면서 아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 아니었는데 내가 이걸 실수로 이 문제를 틀렸다 또는 아 문제를 똑바로 봤었어야 됐는데 아쉽다 내가 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었는데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직 지방지 시험이 남아 있잖아요. 남은 시간 동안 지방지 시험까지 남은 시간 동안 시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교재를 꼼꼼하게 확실하게 읽으시면서 정말 확실히 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지방지 시험 잘 보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번 국가직 재배학 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분들은 너무 의기소침하고 막 실망하고 하실 필요 전혀 없으십니다. 다시 기운 차리셔가지고요. 자신감 가지고 지방직 대비 확실하게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어요. 이제 지금 이제 국가직 시험은 끝났지만 이제 조만간 제가 또 이제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를 개강을 하니까 저는 또 이제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방직 시험 끝날 때까지 너무 풀어지고 해이해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직 시험 보시고 아무래도 내가 합격을 할 수 있을까 못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좀 집중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은 털어버리시고 지방직 대비에 힘써주세요. 예. 수고하셨고요. 저는 또 이제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